제 생일날 성공한 아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들인 아파트 마음에 드세요?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창고에 산단다. 그 말을 들은 욕심 많은 딸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돈만 밝히는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제 67번째 생일입니다. 케이크도 촛불도 아이들이 어리고 세상이 단순하게 느껴졌던 시절처럼 생일 축하 노래도 없습니다. 저는 성공했다는 큰아들 진우의 옛 물류회사 사무실 딸린 창고벽에 기댄 채 얇은 요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창고 천장에서는 2달 전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폭우가 쏟아지면 물방울이 제 잠자리 발치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기름과 먼지 냄새는 한 번도 완전히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합니다.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잠자리 바로 앞에는 한때 회사 서류를 보관하던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옷장이자 가끔은 눈물을 숨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캐비닛 위에는 아직 우리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새아이 진우, 새아, 준호. 차마 그 사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진우가 이 집 앞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무실은 비어 있어요. 저희가 사들인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동안만 잠시 여기서 지내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유일한 집을 막 팔았던 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지만 그 아파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막내 준호만이 찾아와 많은 말 없이 음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일에 저는 성대한 파티에 참석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 세아는 심지어 파티 플래너까지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도 오고 인플루언서도 온다고 합니다. 엄마의 생일이 마치 하나의 콘텐츠처럼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어제부터 가장 좋은 옷을 다려두었습니다. 준호가 월급도 다 받기 전에 몰래 사준 옷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색. 제가 늘 기도의 색이라고 부르던 색입니다. 떠나기 전 저는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화장품은 없고 오직 거진 미소뿐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금이간 작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박영희.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 미소만으로도 저들을 모두 속이기에 충분하길. 저는 창고를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훔쳐갈 만한 것이라곤 제 존엄성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세아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조건 오셔야 해요. 이번 생일은 정말 중요해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니까요. 가평에 있는 오빠 별장에서 할 거예요. 일식 케이터링도 부르고 벤츠도 준비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좀 올 거예요. 진우 오빠는 라이프스타일 잡지 기자까지 불렀어요. 옷이나 화장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냥 오셔서 웃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그저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아요, 수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제 생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콘텐츠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김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옷에서는 그가 일하는 입시 학원의 보드마카와
복사 용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파티 소식 들으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오니? 아니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가볼 생각이에요. 그냥 엄마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준호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꿰매지 못한 상처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파티에서 아이들은 아마 가족 영상을 틀고 저를 가장 영향력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손에 입 맞추던 아이의 감정을 아직 기억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제 선물이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상자는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조각은 거칠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는데 낡은 부엌에서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스 얼룩투성이인 채 지저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가기 싫으시면 제가 형이랑 누나한테 엄마가 아프시다고 말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는 안 돼. 엄마는 가야 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 파티에서 아이들이 호화로운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던 어머니를 위한 선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스스로 무대를 꾸미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제 목구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한마디를 전할 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창고에 산단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일 그 파티가 시작되고 아마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2년 전, 진우는 비싼 양복을 입고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치 프레젠테이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도심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 디지털 기기가 갖춰진 주방. 엄마, 이거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를 이 아파트로 모실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은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에 제 투자금을 보태서 살게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엄마. 딱 2채 남았거든요. 저는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은 이미 낡았고 지붕은 삭기 시작했지만 구석구석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 부엌에서 음식을 두고 다투던 웃음소리, 계단 근처 벽에 남은 그들의 낙서 자국. 그게 최선이라면 저는 마침내 제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과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로 이미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믿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더 이상 낡은 집에 살지 않았지만 약속된 아파트에도 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리모델링 중이에요. 엄마, 그동안 진우 오빠 사무실에서 잠시 지내세요. 창고는 비어 있고 조용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세아가 오래된 가구를 버리기 전에 앉는 것처럼 저를 급하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1달, 3달, 1년, 그리고 꼬박 2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없었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진우가 비서를 시켜 전기장판을 보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저는 서류 상자와 철제 선반 사이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몰래 가져다 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임시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지만 감히 상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머무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명예와 사업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내버릴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성대한 파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약속의 대가를 청구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 창고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요한 밤에도 상자를 갉아먹는 쥐소리나 플라스틱 양동이로 떨어지는 새는 파이프 소리가 항상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차가운 것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내가 열이 났을 때 서로 죽을 먹여주겠다고 다투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은 내가 침대에서 자는지 바닥에서 자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잊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변했을 뿐입니다. 진우는 부동산 스타트업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매달 그의 사진이 비즈니스 잡지에 실렸습니다. 젊은 CEO들과 나란히 서서 가족은 삶의 기반이라는 원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는 심지어 집에서 배운 리더십 윤리에 관한 작은 책도 썼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창고로 내쫓은 부분에 대해서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아는 더 바빴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류층 가족을 테마로 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며 보석, 스킨케어, 모범적인 엄마가 되는 팁을 리뷰합니다. 그녀는 저를 영감을 주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저는 심지어 그녀의 몇몇 영상에서 배경서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착한 유령처럼 나타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밤새 심하게 기침할 때 등을 쓸어주고 제가 속이 안 좋아 토했을 때 바닥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이 창고의 전기 요금을 몰래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부탁하지 않아도 결코 손을 놓지 않은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틈으로 창고 밖에서 나누는 준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 진짜 어머니가 아직 여기 계신다고? 아마 동료인 듯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씁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진우 형은 그냥 잠시라고 했어. 세아 누나는 아파트 할부금을 내고 있다고 했고.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도 창고에서 주무셔. 그들은 스위스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말이야. 넌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소란을 피우면 그들은 모든 잘못을 엄마에게 돌릴 거야. 마치 엄마가 여기서 살기를 선택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저들은 저들의 세상에 살게 둬. 엄마가 그들의 파티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벌였는지 직접 보게 해줄 테니. 그날 밤 저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유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단 한 문장. 그들이 알기 전에는 죽지 마라. 엄마는 눈뜬장님이 아니다. 진우는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유리창이 달린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3층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차고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의 아내는 항상 단조롭고 높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는 밑바닥부터 성공한 젊은 CEO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자주 언급하며
모든 성취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집이 첫 사업 자금이 되었고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팔아 첫 사업 대출금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 프로젝트인 평창동 엘리시안을 소개했습니다. 균형 잡히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고급 아파트 단지. 그 프로젝트 이름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2년 전 그들이 제게 사주었다고 말했던 아파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창동 엘리시안. 디지털 전단지와 꿈속에서만 보았던 아파트. 반면 세아는 그녀의 노력과 협찬으로 마련했다는 유럽 클래식 스타일의 저택에 살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금융감독원에 자주 불려가는 주식 브로커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드는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음식은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는 가사도우미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어버이날 게시물에서 저를 세상 최고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후 5개월 동안 찾아오거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물이 자주 끊긴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슬픈 이모티콘 스티커로 답장했습니다. 세아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길 좋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들의 예산서에 있는 수동적인 항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상징, 트로피, 감상적인 소품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작은 옥탑방은 오토바이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벽은 책장으로 가득했고 대부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과외를 하며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따라잡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준호가 차도 집도 없다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그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는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별장이나 아파트, 성대한 파티를 해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랑 같이 살고 싶으시다면 매일 밤 따뜻한 베개를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믿음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단다, 준호야. 하지만 때가 되면 진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세아가 보낸 성대한 파티 초대장이 뿌려졌습니다. 캡션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여성, 박영희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모든 은혜에 결코 보답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어머니의 존재를 성대하게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대하게라니.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도 창고의 낡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대함의 정의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생일 파티 이틀 전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창고에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금 낡은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제 옆 접이식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이 서류를 찾았어요.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옛날 집에 등기부등본 사본과 매매계약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쪽 구석에는 매도인, 박영희, 수령인, 이진우, 이세아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도 아니었고 그들이 약속했던 아파트 구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엄마 이름으로 집을 팔았는데 돈은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아파트는 거짓말이었어요. 산 적도 없고요. 전부 진우 형의 실패한 투자를 메우고 세아 누나의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한 거였어요. 고통은 번개처럼 찾아왔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잿빛 구름을 명확하게 했을 뿐입니다.
왜 이제야 이걸 엄마에게 주는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근에야 서류를 찾았어요. 엄마, 의심이 가서 찾아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지내시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한 번도 조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던, 서사를 꾸미지 않았던 막내 아들. 하지만 너도 알잖니, 준호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모든 걸 폭로하면 저들은 엄마가 드라마를 찍는다, 분란을 일으킨다, 가족을 깨뜨린다고 말할 거야. 상관없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로는 정직함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포장된 거짓말 때문에 깨지는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옳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했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 성공의 상징으로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내밀 것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평범한 얼굴로, 하지만 그들이 애써 지켜온 모든 환상을 가를 만큼 날카로운 현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파티가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그 서류 봉투를 접어 제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색 옷은 이미 걸려 있었고 준호에게 빌린 플랫 슈즈는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파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엄마. 밖에서요. 혹시 누가 진실을 막으려고 할까봐 지켜볼게요.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킬 필요 없단다, 아들아. 진실은 파수꾼이 필요 없어.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그 시간은 거의 다 왔단다. 그날은 마치 썩은 속을 품은 좋은 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우의 기사가 운전하는 실내 방향제로 냄새가 짙은 번쩍이는 검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작은 가방을 껴안고 숄 뒤에 숨겨둔 갈색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기사에게서는 생일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 음성과 낯설게 느껴지는 값비싼 연주곡 소리뿐이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별장은 가평의 한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밖에는 금색과 흰색의 우아한 풍선이 기둥마다 묶여 있었고 샹들리에가 낮게 매달린 투명한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젊은 웨이터들이 스시, 수입 치즈,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음료를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세아가 바로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어머, 보세요. 옷 정말 예쁘다. 우리 장식이랑 딱 어울리네. 나중에 사진 찍기 정말 좋겠다. 그녀는 제 뺨에 입을 맞추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진작가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웃으세요, 엄마. 제 팔로워들이 엄마 웃는 모습 정말 좋아하거든요. 세아는 속삭이며 제 손을 남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느라 더 바빠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아이보리색 정장에 얇은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자선 활동상을 받는 CEO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위해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 엄마 점점 젊어지시네요. 파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카메라가 요구했기에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이분이 박영희 여사님이시군요. 자제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진우 대표님과 세아님 같은 자녀를 두셔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 세아님 채널 항상 챙겨봐요. 정말 롤모델이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저는 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준호.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약속대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행사는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MC의 오프닝 멘트가 있었고 애절한 피아노 사운드 트랙이 깔린 가족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이 세아의 내레이션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삶에 비치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것을 보답할 차례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지만 감동해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습니다. 그 직후 진우가 작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자랑스럽게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들인 아파트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 저희는 엄마가 최고의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의 감탄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가장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창고에 산단다. 그리고 순간 세아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행사를 녹화하던 한 언론사 관계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웠던 미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짙은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제 말이 터져나온 직후 온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기 시작한 손에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턱이 굳어졌고 눈동자는 해답이나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몸을 숙여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하객이 아무 일도 없는 척 다가왔지만 그의 시선에는 분명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조명도 없이 꿋꿋이 서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2년 동안 낡은 사무실 창고에서 살았어. 진우와 세아는 잠시라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지. 몇몇 하객들이 속삭였고 일부는 메모를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바쁜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티 기획사 직원 한 명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행사의 일부인가요? 진우는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건 그냥 오해입니다.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셔서 그래요.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걸 겁니다. 그만해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채찍 같았습니다. 너는 잊은 척 할 수 있겠지, 진우야. 하지만 네 엄마에게 기억이 안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직접 집을 팔라고 부탁하고 아파트를 약속하고 그러고는 나를 온수도 방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도 없는 창고에 버려두었잖니.
세아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장소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얘기해요. 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선택한 장소는 창고였어. 그러니 너희가 축하하기 위해 선택한 이 장소에서 내가 말하게 해줘. 몇몇 하객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창고에 사신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혼란 속에서 준호가 군중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진실을 확증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진우는 아직 무대 위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스스로 망신당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엄마를 존경해요. 저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존경이 카메라와 중요한 손님들이 있을 때만 온다면 그건 존경이 아니라 연기란다. 그리고 엄마는 이 무대 위에서 너희들의 소품 노릇을 너무 오래 했어. 머리들이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파티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가까이 댔습니다. 박영희 여사님, 이것이 단지 가족 간의 오해라는 이진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된 거짓말은 여전히 부패한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모든 파티 장식을 썩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문장의 정직함 뿐이지요. 그리고 저를 위한 것이라던 그 파티는 마침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아니라 균열의 소리와 함께 제가 말을 한 후 파티는 마치 척추를 잃은 몸처럼 무너졌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던 곡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할지, 다시 앉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보는 척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대를 비추던 조명은 마치 대본을 잃어버린 무대가 부끄러운 듯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는 빠른 걸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금이 가기 시작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얘기해요. 그가 반강제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왜 그러니? 진우야. 제가 여전히 꿋꿋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내 손님들이 내 엄마가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걸 알까봐 두렵니? 아니면 파티 후원사들이 네가 엄마를 개인 홍보 도구로 삼는 불효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니?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전에 그와 따뜻하게 악수했던 몇몇 손님들은 마치 진실이 전염될까 두려운 듯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세아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 않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해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휘감을 준비가 된 뱀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엄마, 왜 모든 걸 망쳐야만 했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돈이에요.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드라마 찍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망친 건 이 파티가 아니란다, 세아야. 이 가족이지. 그리고 그걸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너희가 정직함보다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너희가 시작한 거야.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말없이 자리를 잡았지만 분명히 저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우는 비웃으며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아, 여기 가족의 영웅 납셨네. 기껏해야 엄마 불쌍히 여기면서
가끔 음식이나 가져다 주는 학원 강사 주제에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숭배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동정하는 게 나아. 나는 아파트를 약속한 적은 없지만 거짓말한 적도 없어. 형. 왼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진우의 옛 스승이었던 한 나이든 손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착한 아이로구나.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티 분위기를 본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팀은 촬영을 멈췄고 사진작가마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누가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썰물처럼 하객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폐허로 변해버린 파티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정원 끝에 있는 의자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따라 앉았습니다. 세아는 별장 안으로 사라졌고 진우는 이제 일부가 꺼진 샹들리에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이보다 더 밝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침내 그것들을 가리고 있던 모든 가짜 화려함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더 깊이 깨질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파티는 정점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환상의 첫 번째 균열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별장 안의 열기는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조용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다음 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된 불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 대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살 수 없는 마지막 보루처럼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조용히 욕설을 내뱉으며 서성거렸습니다. 세아는 세틴 잠옷 차림에 분노에 찬 얼굴로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걸 엄마가 5분 만에 다 망쳐놨어. 5분 만에 엄마 생각 좀 하지 그랬어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2년 동안 침묵했어. 한세기는 좋게 생각할 만큼. 진우가 날카롭게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마, 저는 사업도 챙겨야 하고 새벽까지 일해야 해요. 세아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황이라니.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한 통이면 됐어. 엄마 안부를 물었어야지. 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보낸 건 이벤트 팀이랑 SNS에 올릴 편집된 사진뿐이었잖아. 세아가 준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엄마 밥 차려드리고 청소해주는 게 우리가 아직 드리지 못한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에게 아직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인연은 아직이 아니야. 그건 선택이었어. 너희는 미루고 보류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를 선택했지. 그리고 엄마는 항상 마지막 순서였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희가 그 집을 팔았을 때 저는 프로젝트 손실을 메우는 데 썼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파산하고 모든 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막 알았어요. 세아가 높은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 집 판 돈이 없었다면 제 결혼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엄마는 자식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가슴을 쳤지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이미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때문에 엄마가 창고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손에 든 봉투를 열어
서류 사본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 매도인은 엄마 이름이지만 돈은 형이랑 누나 통장으로 들어갔어. 아파트도 땅도 대체 주택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지. 진우는 그 서류를 보고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저 너희가 듣고 느끼고 그동안 카메라 미소 뒤에 숨겨왔던 모든 것을 삼키길 바랄 뿐이야. 세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고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실패하지 않길 바랐어요. 엄마, 사람들이 저를 성공했다고 봐주길 바랐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이상적인 가족을 가졌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요. 이상적인 가족은 인스타그램 가족 사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란다. 세아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너졌을 때 누가 네 손을 잡아주는지로 측정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누구의 손을 먼저 놓았는지도 몰랐지. 그날 밤 더 이상 고함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균열이 파국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으로부터 그들이 원한다면 마침내 무언가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닙니다. 오늘 밤 그들은 처음으로 거울을 보도록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폭발 후 전쟁터 같았던 별장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손님용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를 위해 임시로 준비된 부엌 옆의 좁은 방. 아이러니했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과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댔습니다. 어릴 적 꽃병을 깨뜨려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된 일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 묶음을 건넸습니다. 제 남편, 고인이 된 이서진. 날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서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박영희의 소유가 되며 그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전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서명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실하니? 제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인 친구에게 확인을 부탁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매매 계약서는 위조되었거나 최소한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때 강요된 거예요. 그때 엄마 막 퇴원하셨을 때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작은 수술 후에 진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었지. 나는 아직 진정제 기운이 남아 있었어. 그는 이 서명이 그냥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했어. 엄마, 아파트 서류 처리하기 쉽게 하려고요. 그때 나는 믿었지, 또다시 믿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먼저 알았는데 두려웠어요. 엄마가 더 무너지실까봐. 제가 조용히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빗어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너는 그냥 엄마처럼 너무 참을성이 많았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오래전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약 6년 전,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거실에서 진우와 세아는 재산 분배에 대해 조용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그들이 아직 읽지 못한 남편의 유언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결정이 무엇이든 저희는 따를게요. 세아가 그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이것저것 제안하기 시작했고 자산을 계산하고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를
비교했습니다. 마치 사랑의 가치를 엑셀로 합산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분배를 미뤘습니다.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면 유산이 그들을 갈라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사랑은 조용히 자라나는 탐욕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나무는 마침내 그들 자신의 평판이라는 건물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저 역시 이 죄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믿고 너무 침묵하고 아이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늑대가 되는 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로 남아주길 너무 바랐던 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가면은 떨어졌고 다시는 제 삶의 벽에 걸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제 생일 파티가 공개적인 고백으로 끝났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나갔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제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CEO 어머니 생일 파티, 가족 스캔들로 끝나. 화목한 가족 사진 뒤 진우 대표 어머니 2년간 창고 생활, 현대판 불효자식, 박영희 여사 삶의 충격적 진실. 저는 모든 것을 읽지 않았지만 세아는 분명히 반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잠든 손님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공황 상태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고 립스틱은 평소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해명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스스로 원해서 창고에 머물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영적 수행 같은 거요. 평온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나중에 제가 영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편집할게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네가 생각하는 유일한 것이 이미지 쇄신이라면 너는 가족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을 닦고 있는 거란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작은 상자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으로 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낼 곳을 마련해 놨어요. 작지만 충분히 따뜻한 집이에요. 호화롭진 않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일어나 문가에 뻣뻣하게 서 있는 세아를 흘깃 보았습니다. 엄마는 화나지 않았단다, 세아야. 엄마는 그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림자로 사는 것에 지쳤을 뿐이야. 이제 엄마가 다시 진짜가 될 시간이야. 제가 그 별장을 나설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으로 가득 찬 집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징으로서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에는 밖에서는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게 향했지만 준호가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께 필요한 것은 인터뷰가 아니라 집입니다. 진우는 그날 아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17% 하락했습니다. 몇몇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세아는 2개의 브랜드 앰베서더 자리를 잃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그녀의 게시물을 뒤덮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창고에 사는데 1억짜리 시계 협찬은 받네. 콘텐츠 올리기 전에 엄마부터 챙겨라. 언니, 가족 롤모델 자격 없어요. 저는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는 상처는 제가 2년 동안 지녔던 상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점심 무렵 준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볶음 요리 냄새, 낡은 라디오 소리, 그리고
거실의 돗자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포옹처럼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가 준비해둔 작은 방에 제 짐 상자들을 놓았습니다. 벽은 부드러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새 커튼, 푹신한 매트리스, 그리고 그가 다시 인화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액자도 필터 효과도 없이 그저 예전의 우리 모습 그대로. 이제부터는 엄마,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창고에서 주무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와 세아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몰락은 마지막 모퉁이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에서의 첫 며칠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작은 부엌 하나, 그리고 반만 푹신한 중고 소파가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접시들은 선반에 깔끔하게 말려 있었고 빨래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향초도 없었지만 준호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달콤한 차를 타주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부엌 구석의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준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물 모종과 작은 화분 2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제스민 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과거의 향기로운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제스민을 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세아가 제 화분에 있던 애벌레를 보고 소리쳤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 저는 조금 회복된 기분이 들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더 이상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엄마?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을 돌려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카펫 위에 앉았습니다.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자신이 낸 상처를 어떻게 꿰매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를 잃었어요. 주식은 폭락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세아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엄마. 예전에 가깝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저는 제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으로 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복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언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심지어 제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이 엄마가 창고에서 보낸 인연을 지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저 엄마가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엄마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가장 높이 섰던 내 아들이 이제 가장 낮게 앉아 있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저는 일어나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 컵을 진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외침이나 포옹이 아니라 한 잔의 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가 떠나기 전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돌봐줘서 고맙다. 준호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단단하고 건조하게, 말없이. 하지만 남자들의 언어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집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풍이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세아가 남아 있었고 가장 깊은 상처는 자존심으로 포장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나쁜 소식이 빠르게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아 쪽에서였습니다. 준호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는 법조계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세아가 재단 기금 횡령 및 협찬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협력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사교행사 초대 명단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항상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이미지를 팔고 가치를 저당 잡히고 자신이 세운 왕관을 지키기 위해 서사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관도 시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준호의 집 앞에 혼자 나타났습니다. 차도 기사도 평소 그녀의 얼굴에 도자기 가면처럼 붙어 있던 완벽한 화장도 없이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담장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자세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만한 태도도 은밀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담장문을 열었습니다. 세아는 숙제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는 학생처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저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엄마가 창고에 계신 거 알았어요. 알았지만 눈 감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치지도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멀리 뒤에 서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아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에서 가장 슬픈 것은 버려졌을 때가 아니란다. 자식들이 사랑에는 과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잊기 시작할 때지. 세아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엄마. 모두가 떠났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싶다면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식으로 돌아오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부엌 뒤 작은 방에 머물며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하고 서툴게 요리를 했습니다. 카메라도 협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미지 메이킹 없는 그녀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그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부인? 저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인플루언서였지만 지금은 제 딸이에요. 그리고 집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부엌에 서서 케이크 반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생일마다 찜 케이크 만들곤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파티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굽고 후회를 걸러내고 사랑을 다시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 집을 가득 채운 케이크 향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업보는 항상 벌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누구든 보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강하다면 변하도록 강요하는 거울로 찾아온다는 것을.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 손으로, 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파티가 무너진 지 한 달 후, 준호의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제가 살았던 곳 중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넓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카메라의 조명을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주말마다 가끔 찾아왔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는 것을 돕거나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거나 혹은 그저 마루에 앉아 준호가 타준 블랙커피를 마시며 전략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주식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그저 엄마,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고칠 만한 거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아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주민센터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위해 무료 메이크업 강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그녀가 통계가 아닌 미소를 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내 아들 준호는 이제 이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존경받기를 원한 적이 없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진실한 사랑은 비록 가장 늦게 오더라도 항상 승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다시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별장도 파티도 벤츠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마당에 깔린 돗자리, 아직 따끈한 찜 케이크, 그리고 준호가 낡은 유리컵에 제스민 한 송이를 꽂아둔 작은 상뿐입니다. 촛불 불까요, 엄마? 세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촛불?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슈퍼에서 작은 거 하나 사왔어요. 진우가 가스라이터로 작은 심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손주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모든 것을 만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 집에서부터. 저는 그들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넷 속 가짜 버전이 아닌 온전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내 아이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대리석 바닥이나 높은 기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돌아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제 자신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일 때가 있단다. 그리고 때로는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돌아오는 곳일 때가 있지. 우리는 그 작은 촛불을 함께 불었습니다. 카메라도 관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때 금이 가고 부서졌던 이 이야기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도 별장도 아닌 진짜 집으로.